다음은 그 세 번째 주제 발표를 해주실 분은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홍종욱 교수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주제는 코민테른의 민족통일전선론과 조선공산주의자의 신국가 수립 구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인문학연구원의 홍종욱이라고 합니다. 제 발표 제목은요, 코민테른의 민족통일전선론과 조선공산주의자의 신국가 수립 구상이 되겠습니다. 크게 5시기로 나누어가지고 시기별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고려 공산당과 국내 물산 장려 운동인데요. 21년 5월에 이루크츠크파 고려 공산당이라는 게 이제 생겼는데, 거기서는 한국 노동자 농민의 소비에트 공화국을 건설하겠다고 표방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중국 상하이에서 결성된 상해파 고려 공산당 역시 무산자 독재 한국 소비에트 정치 실현을 내걸었습니다. 다만 이 상해파는 민족적 해방이 사회혁명의 전제라고 인식을 보였습니다. 연구자인 임경성님은 상해파가 한국혁명의 부르주아적 성질을 인정했다는 점을 강조해서 민족통일전선 정책을 견지했다고 주목했습니다. 제가 좀 건너 뛰면서 읽고 있는데 적당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해파 고려 공산당 국내부가 있었는데요. 이들은 물산 장려 운동을 주도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동아일보 논설반과 간부로 많이 재직을 했는데요. 당시 동아일보 사설을 보면은 사회주의 혁명을 실현하려면 그 전제 조건으로 생산력이 발달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회주의 혁명을 바로 할 게 아니라 민족 부르주아지가 중심이 돼가지고 산업을 발달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인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년대 중반으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민테른 2회 대회에서 식민지 정책을 둘러싸고 그 유명한 레닌하고 인도 사람인 로이하고 논쟁을 벌인 게 유명한데요. 이후에 어쨌든 이제 코민테른의 식민지 정책은 기본적으로 레닌의 그 방침을 계승해가지고 민족 통일 전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비에트는 아직은 할 때가 아니다, 이런 게 이제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공산당은 처음에는 사회주의 혁명 강령을 채택했었는데요. 이런 그 코민테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22년 대회부터는 당면 혁명을 제국주의와 봉건주의에 반대하는 민족 민주혁명으로 규정하고 노동자, 농민, 소부르주아지, 민족 부르주아지 이렇게 4개의 계급을 혁명의 추진 세력으로 인정하고 민주공화국 수립을 내걸었습니다. 이런 이제 노선에 따라 가지고 1924년에 공산주의자가 손문의하던 국민당에 가입하는 형태로 국공합작이 성립했습니다. 그래서 26년에 시작된 국벌은 제국주의와 봉건 군벌을 타도하고 민주공화국을 수립하기 위한 혁명이었습니다. 그러나 27년 4월에 장개석이 상하이에서 쿠데타를 일으켜 공산주의자를 이제 학살하면서 이제 배신을 한 거죠. 이로써 이제 국공합작이 붕괴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나를 좀 보겠습니다. 25년에 조선공산당이 성립했습니다. 그래서 26년에 이 공산당 선언이라는 이제 문서를 발표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민족혁명 유일전선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노동자, 농민, 소부르주아, 민족부르주아 4계급 동맹론을 내걸었는데, 이것은 쪽 전에 본 중국의 제1차 국공합작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언에서는 역시 민주공화국을 건설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역시 중공 제2차 대회 슬로건에서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조선공산당도 중국 공산당과 마찬가지로 코민테른의 민족통일전선론을 수용해서 활동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본 이 조선공산당 선언의 끝부분에는 인민공화국 만세라는 슬로건도 적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 당시에 어떤 그 글을 쓴 조동호라는 사람은 인민공화국이라는 최대 강령과
농민조합 합법화라는 일종의 그 최소 강령이 두루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조선 공산당 선언에서는 인민공화국 개념은 아직 진지하게 분석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개념은 몽골의 인민공화국을 의식한 것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는 이제 익숙한 말입니다만 당시에는 인민공화국이란 말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이게 좀 궁금한 건데요. 24년 11월에 세계 최초의 인민공화국인 몽골 인민공화국이 코민테른의 개입 아래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동아일보 기사에도 25년 1월달 기사에 보면은 그 몽골 인민공화국에 대한 자세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민주공화국론인데요. 조선 공산당 주도하에 26년 11월에 발표한 정우회 선언에서는 정치 투쟁을 강조하면서 민족주의 세력과 적극적으로 제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또한 지금 말씀드린 조선 공산당의 민주공화국 구상의 일환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조금 뒷식인데요. 장개석의 반공 쿠데타로 인한 국공합작 결렬, 이게 이제 27년 4월이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 공산당은 국공합작을 모델로 해가지고 민주공화국론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막상 모델로 삼았던 국공합작이 결렬되니까 그 영향이 이제 한국에도 영향을 미쳐서 조선 공산당이 이제 중요한 거와 말씀을 드리면은 28년 2월과 3월에 걸쳐서 중요한 두 가지 문서를 작성을 하는데요. 먼저 국제공산당에 보고할 국내 정세라는 문서에서는 조선 민족의 독립된 공화국 건설이 중요하다. 따라서 부르주아지하고 결합이 여전히 필요하다. 중국에서는 부르주아지하고 노동계급이 분열돼가지고 국공합작이 안 되게 된 거죠. 중국혁명이 망가졌지만 조선혁명운동은 지금이야말로 일반 국민해방운동의 계단에 있다. 왜냐? 조선의 경우는 아직 부르주아지가 어떠한 배신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족해방운동에서 공산당의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에트 공화국도 아니고 시민적 공화국도 아니고 노농대중의 민주주의적 집권자를 가지는 인민공화국을 세워야 한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말하던 시민공화국,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인민공화국이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국가의 구체적인 통치 구조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보통선거에 의해서 조직되는 의회와 더불어 농민 소비에트가 공존하는 그런 체제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부르주아지의 정치 참여를 인정하면서 농촌 소비에트를 통해서 그들을 견제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민족해방운동에 관한 논강이라는 문서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정치주의로 전환을 주장했던 정우회 선언을 높이 평가하고 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신간회에 대해서도 민족해방운동의 현 단계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투쟁이 전진을 하면은 부르주아지 및 그러니까 부르주아지는 우경화해서 반혁명화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에 대비해야 된다는 말을 잊지 않습니다. 즉 중국 혁명의 경험이 조선 혁명에 대해서 이제 교훈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그 장개석 민족 부르주아의 배반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국내 정세에 대해서 민족주의자하고 이제 협동하지 말고 사회주의자는 따로 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양당론, 그리고 반대로 그 민족주의자하고 협동 조직 내에서 사회주의의 독자성은 필요 없다는 청산주의적 견해, 이걸 둘 다 비판하고 민족주의자와의 협동에서 사회주의자가 헤게모니를 가져야 된다. 이런 좀 어떤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의 장래 권력 조직에 대해서는 혁명적 인민공화국이다. 그래서 아까 본 문서와 마찬가지로 소비에트 공화국은 너무 좌익적이고 부르주아 공화국, 민주공화국은 너무 우익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신간회에 대해서는 그 대중당으로서 완성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 72페이지로 가서 그 정리된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28년에 조선공산당은 중국에서 장개석으로 대표되는 민족 부르주아지의 도발로 국민혁명이 변질된 사태를 의식하면서도 조선의 민족 부르주아지는 아직 반동화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신간회를 통한 공동활동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신간회 내에서 공산주의자의 회계 원리를 강조하고 신국가 수립 구상으로서는 보통 선거를 통한 의회 설립과 기층 소비에트 조직을 결합한 혁명적 인민공화국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민주공화국 혹은 부르주아 공화국은 우경적이고 소비에트 공화국은 좌경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음은 그 뒷시계를 좀 보겠습니다. 28년에 코민테르는 중국 문제에 대해서 소비에트를 조직해야 된다. 국공합작이 깨졌으니까요. 그런 좀 좌익적인 방침을 내세웁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식민지 반식민지 일반에 대해서도 소비에트를 기초로 한 프롤레타리아 및 농민의 민주주의적 독재 수립을 공산당의 임무로 명시를 합니다. 좀 넘어가서요. 이게 이제 코민테른의 그 28년 6회 대회 태제인데요. 요 같은 태제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반제국주의, 반봉건 혁명론을 내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28년 단계에서 코민테른의 어떤 방침은 식민지 정책에 대한 방침은 반제 반봉건 혁명에 의한 소비에트 건설 요게 되겠는데요. 이런 방침은 31년 11월에 농촌혁명 근거지 강서성에 있는 서금이라는 곳인데요. 그 산속에서 중화 소비에트 공화국 수립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이제 28년이 이제 코민테른 방침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난 중요한 해인데요. 요 해에 이제 조선에 관한 12월 태제도 발표가 됩니다. 12월 태제 역시 조선혁명은 일본 제국주의뿐만 아니라 조선의 봉건 제도에 대해서도 전개되어야 하는데 핵심은 토지 해방이다. 즉 조선혁명은 뭐 중국과 마찬가지로 반제 반봉건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전 시기랑 다른 건 뭐냐? 민족 개량주의적 경향이 조선에서 늘어나고 있다. 어떤 일제 회의와 포섭에 의해서. 그래서 그러한 민족 부르주아지들하고 결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권 형태는 이전까지 말하던 인민공화국이 아니라 소비에트다. 이게 이제 새로운 방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침에 따라서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을 벌이게 되는데요. 양명, 고경흠 이런 사람들이 역시 그 이전의 인민정부 노선을 비판하고 소비에트 노선을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경흠의 경우는 신간의 해체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소비에트 슬로건은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노동자, 농민, 소부르주아지의 세 계급 동맹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네 계급 동맹론과 비교하면은 민족 부르주아지가 이제 빠진 건데요. 페이지로 가서요. 그 75페이지의 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다만 제국주의가 봉건제를 활용하니까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민족 부르주아지는 혁명의 주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반제국주의 혁명을 해야 되니까. 근데 다만 민족 부르주아지가 타락했으므로 노동자 농민이 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국가 형태는 민주공화국이나 인민공화국이 아니라 소비에트다. 그러니까 민족 부르주아지에 대한 공격은 논리적인 어떤 귀결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인 현실, 특히 중국 국민당이 보여준 배신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0년대 후반 식민지 조선에서 벌어진 민족 부르주아지에 대한 공격과 소비에트 건설론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뭐 여러 의견이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중국 현실에서 도출된 소비에트 건설론을 식민지 조선에 기계적으로 적용한 측면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코민텔은 제6회 대회가 밝힌 식민지에서는 전 근대적 착취 방법이 강화 발전된다는 인식은 탈식민지 활원,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식민지 근대 활원인데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그 반대로 또 제국주의에 대한 일면적 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식민지에서 제국주의가 봉건적 유제를 활용하는 동시에 또 자본주의적 관계의 확대를 낳는다. 이런 양면성을 직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건 좀 놔두고요. 이제 혁명적 노동자 운동이란 걸 이제 하게 되는데 30년대 초반에 조선에서는 9월 태제, 10월 서신 이런 이제 외부 기관들이 내세운 방침을 따릅니다. 그래서 76쪽에 이제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에트라 그러면 이제 너무 과격해 보이긴 하는데 도대체 뭘 하자는 거냐? 요거를 이제 한번 그 현실에 직해서 보면요. 9월 태제라든가 10월 서신을 보면은 이 노동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대표하는 공장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파업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소비에트론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안 썼습니다만은 지수걸 선생님이 그 혁명적 농민조합 공부하시면서 그 마을 농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농민위원회가 동시에 조직되었다. 여기 이제 주목하실 바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30년대 초반 조선에서 말하는 소비에트라는 것은 노동자 농민의 직접 민주주의 대중조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많은 선생님들이 지적하듯이 해방 후에 그 인민위원회의 폭발적인 어떤 성장으로 이제 계승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35년 이후를 좀 보겠습니다. 좀 이제 분위기가 바뀌는데요. 이런 이제 새로운 방향성은 유럽에서의 파시즘 경험,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 게 큰 충격을 줬죠. 그 다음에 식민지 해방운동, 여기서 이제 새로운 방향성이 나왔는데 반파시즘 투쟁과 식민지 주변부 세계의 어떤 운동에서 나온 인민적 대중 정체성은 기존의 공산주의가 강조했던 계급 정체성보다 훨씬 포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된 것이 코민테른 7회 대회의 인문 전선론이 되겠습니다. 디미트로프라는 사람이 코민테른의 지도자인데요. 이 사람이 35년에 코민테른 대회 연설에서 반파시즘 인민전선 정부 설립이 가능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파시즘 인민전선 정부는 뭐냐? 사실은 내용을 보면은 20년대 초반에 중국이나 식민지에서가 이제 권유를 했던 민주공화국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그걸 갖다가 히틀러에 대항하기 위해서 유럽에서도 민주공화국 전술로 바꿔라. 이게 이제 그 반파시즘 인민전선론의 핵심이 될 텐데요. 다만 35년 단계에서 이 인민전선 전술은 아직 과도기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전략이 아니라 전술인 거죠. 그런데 좀 밑에 부분인데요. 36년에 유럽에서 1년의 사태는 코민테른의 인민전선론, 인민전선 정부 구상에 현실성과 구체성을 더해 주었습니다. 36년에는 프랑스에서 선거를 통해서 인민전선이 집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에서 마찬가지로 총선에서 인민전선이 집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민테른이 예상치 못했던 어떤 진전이 일어난 거죠. 이런 사태에 대해서 코민테른의 지도자였던 이제 톨리아티라는 사람은 반파시즘 혁명이 민주공화국의 새로운 형태, 선거로 당선이 됐지만 부르주아 정치를 넘어설 가능성을 보여주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보게 된 거죠. 다만 78쪽입니다. 1930년대 후반에 코민테른의 인민전선론은 흔들렸습니다. 무엇보다 스탈린의 대숙청으로 소련이 좀 엉망이었고요. 그 다음에 유럽의 정세도 38년 9월에 영국과 프랑스가 파시스트 국가인 독일과 이탈리아하고 타협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39년 8월에는 소련이 히틀러의 독일과 불가침 조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파시즘은 뭐 말이 안 되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역사의 전개를 알고 있습니다만은 45년 이후에 동유럽과 아시아에서 여러 인민공화국 건설로 이어지는 반파시즘 인민전선은 그럼 언제부터 생긴 거냐? 이건 역시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전선이 명확하게 짓기를,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이 참전하는 그걸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럼 이런 정세 속에서 한국 근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31년에 일본이 만주를 쳐들어갑니다. 근데 그것과 동시에 이제 박석윤이라는 친일파죠. 이번이 이제 간도에 가서 제 만주 한인의 자치 조직인 민생단을 만듭니다. 근데 이 민생단 활동은 좌우를 막론하고 중국인 사회에 엄청난 경계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이 볼 때는 이 한국 사람들이 일제 만주 침략을 등에 업고서 중국 사람을 배척하는 한인 독립 간도의 중국 이탈이다. 이렇게 이제 경계를 한 거죠. 한편 33년에 이제 중국 공산당 중앙에서는 1월 서신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1월 서신이라는 것은 아까 봤던 그 28년 이후에 좌경 노선을 자기 비판하고 국공합작 비슷한 걸로 나가자 이런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소비에트 이런 걸 비판을 했는데 흥미로운 것은 한국인이 주민 다수를 이루던 동만, 즉 간도에서는 여태까지 한국 민족주의자의 관점에서 한국 소비에트를 건설했다고 비판하면서 중국인이 영도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32년부터 36년까지 이 중국인과 한국인이 함께하는 항일 유격대 내에서 한국인 500명이 민생단원으로 몰려서 처단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민족통일전선이 진전하는 것이 조선인의 민족주의를 억압하는 그런 아이러니가 발생이 된 겁니다. 이것도 이제 좀 변화가 생겨가지고 35년 이제 7회 대회 기간에 중국 공산당이 8.1 선언을 발표해서 이제 조선을 포함해서 중국 국내에 있는 여러 피압박 민족들을 평등하게 대하겠다 이런 정책을 이제 바꾸게 되는데요. 요건 이제 사실 반민생단 투쟁의 비극을 갖다가 중공 수뇌부가 이제 인지한 결과이기도 하고요. 또 일본인 연구자 미지노 나오키 선생님은 코민테른 7회 대회가 민족의 복권을 이뤘고 이 영향으로 이런 정책이 나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주에서는 이 이후에 중국인과 조선인이 함께하는 동북 항일연군도 만들어지고 또 제만 조선인 조국 광복회도 허락이 됩니다. 요거는 그 직전까지 조선인이 민족을 입에 담으면은 민생단이라고 다 끌려가서 죽였던 그런 상황하고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80쪽으로 가서요. 이 조국 광복회가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를 잠깐 보면은 첫째로 당 조직은 민족별로 분리돼서 한국인 독자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대중 조직은 계층별, 직업별이 아닌 지역을 기반으로 결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계급 조직이 아니라 주민 조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방침하에서 국내 천도교 세력과 연대하는 등 광범한 반일 통일 전선을 꾀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식민지 조선의 공산주의 그룹입니다. 먼저 원산 그룹인데요. 37년 7월에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국제적인 반파시즘 인민전선 흐름을 받아들이고 중국에 대해서는 국공합작에 의한 민주주의 공화국이 건설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24년 이런 데 단계의 민주공화국론으로 돌아간 거죠. 그렇다면 이들이 생각하는 조선혁명은 어땠을까? 애국적 민족 부르주아지의 일부까지 반일 통일 전선에 포함시키고 또한 일본 제국주의와 파시즘에 반대 투쟁하는 전 인민의 통일 전선을 조직하자 이렇게 밝혔지만은 중국과는 다르게 조선의 권력 형태로는 노동자 농민과 피어각 민중의 정권인 소비에트 정권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반식민지 중국과 식민지 조선의 차이 혹은 만주 항일 무장 투쟁과 식민지 비밀 결사의 차이가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흥미로운 예로서요. 원산에는 원산 총파업 당시 노동자들의 투쟁을 진압하기 위해 조직된 어용 조직인 함남노동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반파시즘 인민전선론에 입각해서 반동 조직이더라도 함남노동회에 들어가도 좋다. 포섭해야 된다. 이게 이제 원산그룹의 입장이었는데요. 다만
기우회라는 조선인 노동자의 단체에는 입회하는 걸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우회의 편협한 민족적 감정이 문제가 됐습니다. 철우회라는 것도 이제 비슷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철우회의 결성 이유는 조선인 노동자의 광범한 층에서 민족 감정을 격발시켜 타도 일본 제국지로 나가야 된다, 이런 거였는데, 이걸 놓고서 민족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한일 노동자 연대를 추구해야 된다, 이런 반발이 컸던 거죠. 그러나 결국 철우회는 이제 결성이 됩니다. 이런 걸 볼 때 반파시즘 인민전선의 인민은 민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원산에서 반제 민족 통일전선이 강조되면서 한일 노동자 사이 연대는 주변화했습니다. 30년대 초반 만주에서 중국 민족 통일전선의 강조가 반민생당 투쟁으로 드러난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1930년대 반파시즘 인민전선, 반제 민족 통일전선의 전개는 45년 이후 국민국가 시대를 예고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경성 콤그룹인데요. 39년 8월에 독소 불가침 조약이 체결된 사실은 식민지 조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반파시즘이라는 건 이제 없는 거구나. 실제로 코민테르는 39년 9월에 독일이 폴란드를 쳐들어갔을 때 이건 침략이 아니라 그냥 제국주의끼리 싸우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랑 관계없다, 이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경성 콩그룹이 활동이 시작이 되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그 지도자인 박헌영은 제2차 세계대전을 반파시즘 전쟁이 아니라 제국주의 전쟁으로 봤습니다. 코민테르가 인식이 같은 거죠. 그렇다면 어떤 혁명론을 가지고 있었을까? 박헌영과 경성 콩그룹은 28년 코민테르 6회 대회와 12월 태제에서 천명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을 통한 소비에트 수립이라는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물론 인민전선 전술이란 말은 알고 있었습니다. 35년 7회대에서 결정된 거다, 그러니까 통일전선에 주저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사실 원산그룹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식민지 조선의 그 엄혹한 탄압 상황에서 뭘 연대를 하려고 해도 뭐 만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비밀결사 형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정권 형태로서는 소비에트를 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해방 후 상황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해방 이후 조선공산당 노선은 8월 태제에 잘 담겨 있습니다. 8월 태제는 현 단계 과제를 민족적 완전 독립과 토지 문제의 혁명적 협의를 내용으로 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으로 규정했습니다. 조봉의 8월 태제를 보면은 민족 부르주아지하고의 통일 전선은 논의될 여지조차 없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41년 2년 이후에 이제 일본과 미국과 소련이 참전함으로써 주축국대 연합국, 파시즘 대 반파시즘의 전쟁이었습니다. 45년 시점에서 공산주의자가 국제 노선을 이야기한다면은 바로 미소 협조의 국제 민주주의화 했습니다. 그러나 8월 태제에서는 반파시즘 인민전선, 반제 민족 통일전선의 문제의식은 없습니다. 경성 콤그룹 시절 박헌영이 강조한 국제주의는 반파시즘 인민전선의 소극적이었던 소련 정책, 당시의 소련 정책의 옹호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독소 개전으로 국제적 반파시즘이 왕성했을 무렵에는 박헌영은 광주에 잠적해 있어야 했습니다. 그 탓일까요? 적어도 45년 8월 태제에 드러난 국제 노선은 당시의 국제민주주의 흐름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조선공산당 8월 태제에 보이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론은 28년 코민테르 제6회 대회의 12월 태제 내용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었습니다. 8월 태제에 소비에트 건설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만은 정권을 인민대표회의로라는 표어가 등장하는데요. 실제로 45년 9월 6일에 인민공화국은 전국 인민대표회의를 통해서 수립되었습니다. 끝으로 북한 얘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해방과 동시에 북한에도 각지에서 인민위원회가 건설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45년 말까지 연안파와 소련파가 주축이 돼서 당과 국가 체제를 갖추면서 김일성과 김일두봉이 이끄는 중앙지도부가 나타났고요. 초기 인민위원회가 보인 자생적이고 지방주의적인 색채는 막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건국돼서 이제 세월이 흐르게 되는데 57년에
그 식민지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좀 흥미로운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김상용이라는 역사학자가 다른 역사학자인 이청원이 반일 민족 해방 투쟁에서 민족 부르주아들을 고립시켰다 이렇게 주장한 것을 비판하고 그 김일성의 조국 광복회죠. 조국 광복회에서 단시일 내에 그렇게 많은 애국적 역량이 집결한 것은 민족 부르주아들을 고립시킨 게 아니라 호섭해가지고 반일 민족 통일 정책을 쓴 결과이다. 그리고 이거는 중국하고 똑같았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창익과 그 졸도라는 게 졸도들이 이제 이청원을 포함하는 건데요. 그런 이제 잘 모르는 역사학자들이 국내 투쟁과 국외 투쟁을 분리해서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것은 반식민지 중국과 식민지 조선 그리고 만주의 항일 무장 투쟁과 식민지 비밀 결사라는 조건과 방식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 역사학이 보인 김일성 중심 만주 항일 무장 투쟁 중심의 편향된 서술을 극복하려면 만주와 국내의 조건 차이를 고려해서 30년대 한국 사회주의 운동과 반파시즘 인민전선론 수용 양상을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 번째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은 연세대 국학연구원 윤덕영 전문위원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발표자 홍종욱 선생님은 요즘 한국 근현대사학계에서 가장 핫한 연구자입니다. 작년에 그 일제 사상 치안유지법과 사상 통제 정책을 다룬 전향을 다룬 일제 사상 통제와 전향 정책을 발표하셨고요. 책을 내셨고 올해 들어서는 30년대부터 해방 직후까지 한국 사회주의 운동의 이념과 노선, 마르크스주의 역사학과 사회성격 문제, 신문지 방송상고를 다룬 민족과 혁명이라는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모두 연구사적으로 되게 큰 의미가 있는 책들입니다. 발표자께서는 그 일제와 해방 직후의 사회주의를 일국적인 틀이 아닌 세계적 맥락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국주의의 식민지배가 후퇴하는 20세기 세계사의 변화 과정을 염두에 두면서 한국 사회주의 운동에 미친 코민트레이나 소련, 중국 사회주의 영향, 동아시아 사회주의 운동을 시계열적으로 중심적으로 엮어서 한국 사회주의 운동을 조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의 주장 큰 설득력을 갖습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일본에서 유학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회주의 영향에 조망이 약소한 것이 좀 아쉽긴 합니다. 발표자가 한국 사회주의 운동을 파악한 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중운동과 대중운동의 성장과 관련해서 사회주의 운동을 보려는 것이고요. 이건 사회주의 운동 자체가 노동자, 농민의 대중에 기반한 운동이라는 측면에서는 기본적인 틀에 돌아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민족문제 인식, 민족통일전선과 그와 연결된 인민민주주의 이론의 형성과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식민지 민족해방운동에서의 관건이 민족문제고 그를 둘러싼 민족통일전선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발표자는 식민지 사회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두 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발표도 발표자의 이런 문제의식을 잘 드러내두고 있고 코민트레이 통일전쟁적 정책의 역사적 추이를 살펴보면서 중국혁명, 서구혁명, 소련과 서구열강의 동영, 세계사적 동영과 연결시켜서 20년대부터 해방 직후까지 한국 사회주의자들의 신국가 수립 구상을 민족통일전선과 인민주의,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오늘 토론하고 싶은 얘기는 크게 보는 한 가지 문제고요. 작게 보면 두 가지 정도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통일전선 문제에 있어서 민족 통일전선 문제에 있어서 민주주의와 헤게모니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 통일전선이란 문제가 민족 통일전선 문제가 사실은 그 코민트란 이회에 대해서 제기가 됐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 거에 대해서는 당시 운동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중국의 1차 국곡 합작 과정에서입니다. 중국의 공산당원들이 중국의 국민당에 들어가서 국곡 합작을 이루게 되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협력하는 게 중요했고
그 과정에서는 헤게모니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기초해서 조선에서도 민족혁명당, 조선국민당 얘기가 국민트레인 지침이 나왔고 조선에 있는 사회주의자들도 그런 관점, 그런 틀에 입각해서 모이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 민족주의자들 협력해서 신간회를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흐름이 20년대 중반까지 있었는데 발표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927년에 장개석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국공이 중국에서 국공 합작이 깨지고 국공 분열뿐만 아니라 국공 내전으로 상황이 벽화되게 됩니다. 근데 이 시기부터는 사실은 통일전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사회주의자의 인식이 국제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중요한 게 민족주의자들 아니면 민족 부르주아들과 협력이 아니게 됩니다. 보다 중요한 거는 공산당의 노동대중에 대한 영향력 강화가 주안점이고 통일조선은 그런 위한 그런 전술입니다. 물론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이런 정책이 바로 시행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시행되지 않지만 이전까지 분위기가 많이 벽에다게 됩니다. 그래서 신간회에서의 사회주의자들의 활동도 이전과는 미묘하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12월 태제가 돌면서 국제노선을 선회했다가 다시 이제 7회대가 되면서 또 좀 바뀌게 되죠. 근데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바뀌지 않은 것들이 뭐냐면 이전 시기요, 그러니까 20년대 전반과 중반 시기에 달라진 게 뭐냐면 통일전선이라는 걸 꾸려갔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공산당의 독자성을 가지는 것이고 공산당의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일전선에 있어서 소위 말하면 프로테 헤게모니, 공산당의 헤게모니가 관철돼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이 점이 강조되면서 너무 극단적으로 강조되면서 협력 자체를 부정한 게 고민틀의 6회대 이후의 시기라면 사실은 7회대 이후의 시기에도 다시 이제 민족 부르주아지나 이런 사람들과 협력을 얘기했지만 공산당의 프로젝트 헤게모니라든지 공산당의 영향력 강화 이 부분은 여전히 관철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에 중국에서 활동하던 사회주의자, 국내에서 활동하던 사회주의자, 그리고 해방 직후에서 있던 사회주의자들 모두에게 있어서도 이 점은 동일하게 관철됐던 것 같아요. 발표자께서는 남북한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간의 차이를 좀 강조해서 얘기하시는데 제가 볼 때 그게 큰 차이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박헌영 8월 태제만 해도 그러는데요. 사실 박헌영 8월 태제가 9월달이 아니라 8월달에 나오는데 8월달 최초의 안에 보면은 송진우나 김성수에 대한 비판이 없어요. 임종에 대한 비판도 없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어떻게 반영됐냐면 9월 6일날 재건법 공산당들이 주도해서 조선인민공화국이 설립됩니다. 근데 인민공화국이 보면 김성수가 문교부장에 올라가 있고 김병로, 조만식, 이승만까지 상당히 많은 수의 민족주의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들어간 거 보면 나중에 1946년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만들어지고 47년에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들어간 민족주의자의 비중과 비율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재건파 쪽에서도 이걸 몰랐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한에 있는 민족주의자들이 조선인민공화국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 반대의 결과물이 사실 한국민주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조선인민공화국이 결성되기 커다란 역할을 미치거든요. 근데 왜 반대했을까? 그거는 인민공화국이 민족주의자들을 끌어들여서 뭐 여러 가지 수단에 놓치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공산당의 헤게모니에 의해서 만들어진 운영되는 조직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북한에서도 마찬가지. 북한에서도 북조선 임시위원회나 조선 인민위원회가 만들어지지만 여기서의
인민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인민공화국을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걸 구성하고 있는 세력들, 민족주의 세력들은 사실은 거의 무력화되거든요. 토지혁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민족 부르주아 민족주의 기반은 완전히 무너졌고 토지개혁이나 각종 산업 법률을 통해서 그리고 조만식 같은 경우도 무력화 배제되고 조선민주당은 공산당 프랙션이 장악을 합니다. 형태상으로 민족주의 통일전선이 유지된 것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실제로는 그렇지 않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저는 북한에서의 혁명 과정을 놓고 보면 이렇게 헤게모니가 강조되는 프로레타 헤게모니가 강조가 여전히 관철되고 있었고 그런 점에서 이게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란 게 이전의 소비에트 혁명과 어떤 실제적인 차이가 있었는가 하는 점에서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중국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시 놓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군요. 120시점입니다. 이게 이제 민족 문제와 인식과도 연관이 됩니다. 민족 문제, 민족 통일 전선을 중심에 놓고 해방 직후를 바라본 발표제 문제의식은 연구법계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발표제 민족 문제의식은 중층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서는 친인적 문제나 민족 통일 전선 관련해서는 1920년대화가 주목이 됐는데 발표자께서는 이제 30년을 중요하게 보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30년대를 보면은 사실 가장 큰 특징이 파시즘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파시즘 민족운동이 전개된다는 건데 파시즘은 어떻게 보면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대신해서 강력한 국수주의와 민족주의 기반에서 세계를 이걸 극단으로 쪽의 시대적 조류입니다. 파시즘에도 민족이 강조돼요. 하지만 파시즘에서 민족은 우리가 동아시아 일본의 동아시아 평화론 이런 동아시아론에서 나온 것 같지만 일본 헤게모니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반대된 반파시즘 민족 중에 공산주의 쪽에서도 사실은 공산당에 주도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헤게모니를 위해서. 근데 이게 당시에 민족주의자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민족주의자들도 보면 서울함과 사회주의 근대로 대항해서 중국 본위 문화를 주장하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조선에서도 사상혁신론과 조선운동을 민족주의를 전개합니다. 근데 이들 모두 사회주의들의 프로레타 헤게모니 대항해서 민족주의 헤게모니를 강하게 냈었거든요. 그게 이런 것 자체는 좌우익이 모두 사실은 헤게모니를 강조하기 때문에 민족 결성이 어려운 시기였는데 이게 가능해진 게 사실 일본의 중국 침략이고 독일과 일본에 따른 제2차 반발입니다. 세계 2차 세계 반발입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협동조를 이루게 했던 것이죠. 하지만 헤게모니의 강조는 여전히 있었고 이후에 전후의 한국과 중국에서 격렬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걸 놓고 본다면 민족 문제와 관련해서 이 헤게모니 문제를 같이 좀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